동창회 한 번만 나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날 친구는 전화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사별한 뒤로 저는 사람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뻗는 것도 점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어요. 친구는 제 눈을 보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나와. 42년 만에 간 동창회에서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 친구 옆에만 붙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대로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처음엔 그냥 반가운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일이 이상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결정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먼저 축하를 했고 그 남자는 제 생활 안쪽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시작 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오늘 그곳엔 좋은 기운이 닿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65입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오후 3시쯤 되면 소파 끝까지 닿았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하루가 또 지나간다는 걸 확인하곤 했죠.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그렇게 시간을 세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휴대폰을 들고 딸 지연에게 메시지를 쓰다 지웠습니다. 통화 가능하니? 한 줄이었는데 보내지 못하더라고요. 딸도 바쁘고 저도 뭐라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혼잣말처럼 툭 내뱉었습니다. 힘들게 키워도 다들 자기 삶이 먼저더라. 화면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택배도 아니고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친구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전화도 없이 온 거였어요. 들어가도 돼? 묻긴 물었지만 이미 신발을 벗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거실로 안내했고 선영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권하기도 전에 선영이 말을 시작했어요. 동창회 한 번만 나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런데 못 가. 선영은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제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딱 한 번만. 너 지금 이대로 있으면 더 못 나와. 선영의 목소리가 차분했던 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들렸어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오래 혼자 있다 보니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만, 나 옆에 있을게. 선영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 번만. 동창회는 2주일 뒤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뭘 입고 나갈지, 머리는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결국 제일 무난한 옷을 골랐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나가기 직전까지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누군지 얼굴을 거의 몰랐어요. 43년 만이었으니까요. 선영 손을 꽉 잡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으로 왔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환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옆에 앉더라고요. 미수가, 너 그대로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반말이었어요. 친한 사이였나 싶어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반가움보다는 제가 이미 정해진 사람 같은 느낌이 스쳤습니다. 나 오정훈이야. 기억 안 나?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아, 그랬구나. 정우는 계속 제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학창 시절 얘기, 요즘 뭐하고 사는지, 자식은 어떤지. 저는 짧게 대답했고, 정우는 제 대답을 듣는지 안 듣는지 계속 자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나 여기 동창회 회장이야. 요즘 사람들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나와줘서 정말 좋다. 회장이라는 말에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괜히 신뢰가 될까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웃더라고요.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누가 제게 질문을 하면 짧게 답했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훈이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말을 걸진 않았지만 계속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선영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모임이 끝날 즈음 누군가가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모였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는데 정훈이 제 팔을 살짝 잡더라고요. 미수가 여기서 내 옆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정훈 옆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게 들렸어요. 회장님이 미숙이 챙기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선영에게 작게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나한테 왜 저래?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훈이. 회장이잖아. 원래 사람 잘 챙겨.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냥 친절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정훈의 말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너 그대로구나. 그 한마디가 자꾸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아 오늘 일을 되짚어 봤어요. 사람들 얼굴, 식당 분위기, 정훈의 목소리. 그날 내가 뭘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벌써 무언가를 확정하려는 표정이었을까요? 첫 동창회 이후로 석 달 동안 2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어요. 선영이 미리 연락을 줬고 저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의무감 같은 게 있었는데 나가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모임 때였습니다. 식당에 도착했는데 정훈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손을 들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 저는 그쪽으로 갔고 자연스럽게 정훈 옆에 앉게 됐어요. 선영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훈은 계속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거 먹어봐. 물 더 줄까? 작은 것들이었지만 자꾸 신경을 쓰더라고요. 세 번째 모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정훈이 제 자리를 먼저 잡아뒀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장난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미숙이 챙기네. 둘이 잘 어울리는데?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 배치는 계속 똑같았어요. 정훈 옆, 선영 옆. 그 구도가 습관처럼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이었어요. 미수가 집 들어갔어?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모임 끝나고 바로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조심해서 들어가. 다음에 또 보자. 짧은 통화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어요. 챙겨주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친절한 거겠지 싶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연락이 왔어요.
오늘 시간 돼? 커피 한 잔 어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동창회 모임도 아닌데 따로 만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우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학창 시절, 자식들, 요즘 생활.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편하게 흘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자주 왔어요. 모임이 없는 날에도 정우는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해? 영화 볼래? 점심 먹었어?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대답을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저에게 누군가의 연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정훈이 표를 끊어뒀고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훈이 물었어요. 재밌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나 요즘 심심한데 내가 나와주니까 좋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래 혼자 있다 보니 그런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이가 자꾸 연락을 해. 이거 괜찮은 거야?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장이 원래 사람 잘 챙겨.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관심? 응. 나쁜 사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선영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보다가 정훈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집 들어갔지? 내일도 시간 되면 나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내일은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런데 정훈의 답이 바로 왔어요. 그럼 쉬어. 모레는 어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훈이 좋은 사람 같긴 한데 연락이 점점 잦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2주일에 한 번 모임이었는데 이젠 거의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뒤 또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우는 제가 주문하기 전에 먼저 커피를 시켜놨더라고요.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고마웠지만 조금 이상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말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거 시켰잖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쓴다는 게 좋기도 했고 동시에 조금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어요. 정훈과의 만남, 카페에서의 대화, 커피.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하루가 정훈 연락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오전엔 연락을 기다렸고, 오후엔 약속이 있었고, 저녁엔 귀가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이 좋은 사람 같긴 한데, 왜 내 하루가 점점 정훈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동창회가 5번째를 맞이했을 때쯤 저는 이제 사람들 얼굴을 대부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누가 누군지 헷갈렸는데 몇 번 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름까지는 기억 못해도 얼굴은 알겠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선영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손뼉을 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다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뭘 축하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선영을 쳐다봤는데 선영도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정훈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자, 앉자고 다들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자리로 끌려갔어요. 앉자마자 사람들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숙 씨 축하해요. 정훈 씨랑 잘 됐다면서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됐다니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뭘 확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훈과 자주 만나긴 했지만 그게 같이 산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한 여자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나이 들어 재혼하는 거 쉽지 않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래요. 회장님이 미숙 씨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맨날 미숙 씨 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라고 하자니 분위기를 깰 것 같았고 그렇다고 맞다고 하자니 거짓말 같았어요. 정훈이 제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미숙이가 잘 결정했다고 자기도 오래 혼자 있었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제 어깨에 손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가 언제 결정했나 싶었습니다. 정훈과 자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재혼을 결심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선 이미 결정된 일처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축하한다는 말을 했고 정훈은 연신 고맙다며 웃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선영이 따라왔습니다. 미수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선영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 거냐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선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훈이가 너랑 같이 산다고 말했다고. 지난주 회장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같이 산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 가서 아니라고 말해.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다 잘못됐다고, 오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저기 돌아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사람, 분위기를 깬 사람, 정훈을 난처하게 만든 사람.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수가 정훈이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 너도 요즘 좋아 보였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같이 산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정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정훈이 물었어요.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축하한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거절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훈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만 지나갔어요.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오늘 다들 축하해줘서 좋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정훈이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따지냐고, 우리 요즘 잘 지내잖냐고,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지. 너도 혼자고 나도 혼자니까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정훈이 말했어요. 마치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훈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혼자였고 외로웠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이 벌써 정해진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정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우리 잘해보자. 내가 잘할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간 되냐고 만나서 얘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갔고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요. 앉자마자 정훈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신고만 하고 같이 살자. 신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 결혼식은 무슨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신고만 하면 되지. 정훈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근데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그렇게 말하려 했어요. 정훈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생각은 충분히 했지. 우리 요즘 계속 만났잖아. 나랑 살면 편해. 너 혼자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몇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정훈이랑 있으면 외롭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이어가려 했어요. 뭐가 걱정이야? 내가 잘해줄게. 너도 알잖아. 정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싫은 건 아닌데 좋은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 혼자잖아. 그 말이 자꾸 들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정훈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신고하러 가자고 오늘 시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또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거절하는 게 더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창회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선영도 괜찮다고 했고 정훈도 잘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정훈이 먼저 들어가 직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서류를 받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훈이 제 앞에 서류를 놓았어요. 여기 쓰고 여기 도장 찍으면 돼.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쓰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하지만 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훈도 자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접수했다고 말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야. 다음 주에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거절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누가 언제부터 이걸 확정된 일로 만들어버린 걸까? 다음 주 저는 짐을 쌌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몇 년을 혼자 살았지만 남은 건 옷가지 몇 벌, 생활용품 조금뿐이었습니다. 큰 가방 2개면 충분했어요. 정훈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싣고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졌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훈의 집은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아파트 단지가 깔끔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들어와. 이제 우리 집이야. 정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짐은 안방에 풀어. 내가 자리 정리해뒀어. 정훈이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갔어요. 안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큰 침대와 옷장, 화장대가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옷을 꺼내려는데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여기도, 그건 저기, 바꾸지 마. 하나하나 위치를 지정했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려다 멈췄어요. 첫날부터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겁났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훈이 말한 대로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은 왼쪽 칸, 속옷은 오른쪽 서랍 맨 아래, 화장품은 화장대 왼쪽 칸. 제 방식이 아니었지만 따랐어요. 정리가 끝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훈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낯선 집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찌개를 끓이고 밥을 했습니다. 정훈은 맛있다고 했어요.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훈의 집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정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잘한다고, 역시 내가 있으니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 쐬러 나가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정훈이 물었습니다. 어딜 가? 저는 돌아봤습니다. 응? 잠깐 산책하려고. 정훈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나한테 먼저 말하고 나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말하고 나가요? 그래,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지. 정훈이 현관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냥 바람 쐬려는 건데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 정훈이 재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혼자 잠깐만. 저는 말했어요. 같이 가는 게 좋지. 나도 나갈 겸. 정훈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훈과 함께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혼자 걷고 싶었는데 옆에 정훈이 있으니 불편했어요. 정훈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다. 여기 공기가 좋다. 저기 꽃이 예쁘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 속도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훈의 보폭에 맞춰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행이 배려가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진다는 걸요. 정우는 제가 어디 가는지 항상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수가 오랜만에 우리끼리 밥 먹자. 보고 싶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 좋아. 약속 날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현관으로 가는데 정훈이 물었어요. 어디가? 선영이랑 밥 먹으러.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영이? 어디서 먹는데? 정훈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동네 식당.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몇 시에 돌아와? 정훈이 물었어요. 저는 시간을 말했습니다. 정훈은 알았다고 했어요.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허락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선영과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정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누구 만났어? 선영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선영이만? 정훈이 물었습니다. 응. 저는 가방을 소파에 놓았어요. 무슨 얘기했어? 정훈이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나눈 대화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선영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설명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대화가 아니라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걸요. 정훈이 묻고 제가 답하고 정훈이 확인하는 구조였어요. 며칠 뒤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훈과 함께 갔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미숙 씨 왔네. 요즘 어때요? 그런 인사들을 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입을 열려는데 정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잘 지내지. 내가 잘 챙기고 있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차례였는데 정훈이 가로챘어요. 사람들은 정훈의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회장님이 잘 챙기시나 봐요.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미숙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정훈이 또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집에서 쉬면서 잘 지내고 있어. 편하게 있으라고 했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정훈이 제 입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사람. 그 말들이 계속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훈은 샤워를 하러 갔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날씨를 검색하려 했어요. 내일 뭘 입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훈이 다가왔어요. 뭐 찾아? 정훈이 물었습니다. 날씨 좀 보려고.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할게, 줘. 정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게.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더 빠르니까 줘봐. 정훈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냥 서서 지켜봤어요. 정훈이 날씨를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내일 말 때 따뜻하게 입어. 고마워. 저는 휴대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생활의 열쇠가 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출도, 대화도, 휴대폰도 제가 직접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정우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 그런데 나가면 끝이 아니란 걸 왜 나는 바로 알겠지?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정훈의 집에서 사는 동안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훈이 외출할 때 함께 나가고 정훈이 돌아오면 어디 다녀왔는지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려 애썼어요. 부부니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혔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먹고 싶은 게 뭔지, 입고 싶은 게 뭔지 점점 모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훈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저는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훈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올 때보다 더 적은 짐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정훈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해? 정훈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나 더는 못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훈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팔을 빼며 문을 열었습니다. 나 나갈게.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야, 미수가. 뭔 일 있어? 얘기해봐.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그냥 나갈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정훈이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박미숙. 어디 가는 거야? 정훈이 소리쳤어요.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다행히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정훈이 달려왔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모텔을 검색했어요. 가까운 곳을 찾아 지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 작은 모텔이 나타났어요. 프런트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묵을 거냐고 물어서 일주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며칠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일주일이라도 있어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층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떨렸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었지만 더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던 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진동이 침대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10통, 20통, 문자도 쏟아졌어요. 어디 갔냐? 왜 이러냐? 돌아와, 얘기하자. 정훈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읽지 않았어요. 읽으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편의점도 무서웠습니다. 정훈이 찾아올까 봐요. 그냥 물만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물을 샀어요. 아무도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김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넘게, 문자 100개 가까이 왔더라고요. 전부 정훈이었어요. 저는 읽지 않고 다시 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텔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고 나머지 시간은 방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넷째 날 저녁 저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어요. 재혼 후 이혼 절차, 협의 이혼 서류, 이혼 상담. 여러 글을 읽었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 블로그, 커뮤니티.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서류상으로 묶여 있었어요. 구청에 가서 도장 찍고 신고한 부부. 그냥 나온 것만으로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끊긴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도망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혼한 지 넉 달 됐고 일주일 전에 집을 나왔고 이혼하고 싶다고. 상담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상담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협의 이혼은 어렵겠네요. 재판 이혼을 해야 합니다. 상담원이 설명했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얼마나 걸려도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어요.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변호사 상담 받으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지를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절차, 기간. 적혀 있는 글자들이 선명했어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정훈에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지만 목소리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봤어요. 미수가 나야. 뭐가 문제야? 얘기하자. 나가면 끝인 줄 알아? 우린 부부야. 법적으로 부부라고. 어디 있어? 돌아와. 집에 내 짐 그대로 있어. 정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텔 일주일치가 끝나갈 때쯤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미수가 정훈이한테 연락받았어. 무슨 일이야? 왜 나간 거야? 전화 좀 받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선영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선영아, 나 이혼할 거야. 더는 못 살겠어.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뭐? 이혼? 전화해. 선영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받았더니 선영이 급하게 물었어요. 미수가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선영아, 나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정훈이가 때렸어? 뭐 잘못했어? 선영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그냥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무슨 소리야? 정훈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영아, 나한테는 그게 불편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래? 선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말해봐. 저는 넉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허락받아야 했던 것, 사람들 앞에서 제 입을 대신 막았던 것, 제가 하려는 것마다 정훈이 대신 했던 것. 선영은 들으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부부면 대화를 해야지. 그냥 나오면 어떡해. 선영아, 대화로 안 돼. 나 이미 결정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또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이혼하려면 정훈이가 동의해야 하잖아.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서 변호사 찾아볼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선영이 물었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선영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폭력도 없고 외도도 없고 큰 싸움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숨이 막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며칠 뒤 저는 모텔을 나와 좀 더 싼 곳으로 옮겼습니다. 장기 투숙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한 달치를 미리 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 모텔에 짐을 풀고 앉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어요. 가까운 곳 몇 군데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였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뗐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했습니다. 약속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박미숙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변호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아서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혼한 지 넉 달 됐고 동의 없이 일이 정해졌고 생활이 통제됐고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폭력이나 외도 같은 명확한 사유는 없으시군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성격 차이나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 이혼인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할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 청구서부터 작성하시죠. 서류를 작성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혼 청구서, 진술서.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어요. 왜 이혼하고 싶은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쓰고 나니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연락을 줬어요. 법원에 접수했다고 정훈에게 통지서가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미수가
법원 통지 받았어.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한 번만 보자.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적었습니다. 이번엔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로요. 연락하지 마세요. 서류로 진행하겠습니다. 말투를 바꾼 건 의도적이었어요. 반말로 대답하면 정훈의 리듬에 다시 말려들 것 같았습니다. 존댓말은 선을 긋는 방식이었어요. 정훈의 답이 바로 왔습니다. 야, 미수가. 우리 부부인데 왜 남대하듯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감정으로는 못 끊는다. 저는 이제 서류로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집을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딸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놨어요. 재혼한 것, 넉 달 살다 나온 것, 지금 이혼 진행 중인 것. 휴대폰 너머로 지연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다고, 부끄러웠다고, 딸한테 짐 주기 싫었다고.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부끄러울 거 없어.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 모텔에 있다고요? 응,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으로 와. 아니면 내가 방 알아봐 줄게. 지연이 말했어요. 지연아, 괜찮아.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흔들리지 않게 같이 정리하자. 지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버티다가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원룸 하나를 알아봐 줬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지연이 보태줬어요. 고맙고 미안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은 여전히 가방 하나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정훈의 집에서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두고 나왔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새로 사는 게 나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조정 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었어요. 정훈과 만나 조정을 시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조정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침착하게, 단호하게,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조정 날이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정훈을 봤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정훈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마주쳤어요. 미수가. 정훈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앉았어요. 조정위원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정훈이 말했어요. 제 아내가 갑자기 나갔습니다. 이유도 모르겠어요. 전 잘해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같이 살고 싶어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부인 측 의견은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정해졌고 생활이 통제됐고 제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훈이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잘해줬잖아. 챙겨주고 함께 다니고 뭐가 문제야? 저는 정훈을 봤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혼자 정해졌어요. 제 입을 막았어요. 내가 언제 내 입을 막았어? 정훈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대신 대답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부부면 당연한 거 아니야? 정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문제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훈을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그럼 부인은 협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 거죠? 네, 확고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훈에게 물었어요. 남편 측은 어떠신가요? 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의 이혼은 안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조정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설득했지만 정훈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결국 조정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에 정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팔을 빼며 말했어요. 놔주세요. 이제 남이에요. 남? 우린 아직 부부야. 법적으로. 정훈이 웃었습니다. 곧 아니게 될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재판으로 가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혼은 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기일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생활을 천천히 되찾아갔습니다. 원룸 근처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계산대 일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주일에 닷새. 많이 벌진 못했지만 제 돈이 생겼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번 거였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들었어요.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혼자인 게 편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가 편하면 돼.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조정 후 5달 만에 판결이 났어요.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이혼 인정. 저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판결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훈과 저는 남이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남. 며칠 뒤 지연이 또 왔습니다. 판결 결과를 알려주자 지연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올래? 같이 살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이제 나 혼자 할게.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편해. 지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알았어. 근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담 주기 싫어서만이 아니라 다시는 누군가의 규칙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확정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예전 휴대폰을 꺼내봤습니다. 동창에 단톡방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몇 번 열어볼까 망설이다 그냥 삭제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해 못할 거였습니다. 폭력도 없고 외도도 없고 돈 문제도 없는데 왜 이혼했냐고 물을 거예요. 숨이 막혔다고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말해봤자 이해할 사람은 없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누가 보면 외로워 보일 수도 있었어요. 65살 혼자 사는 여자. 작은 원룸에서 마트 일하며 사는 사람.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창밖 나무에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새를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웃음이 났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킨 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움직이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65이고 혼자 삽니다.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계가 불편할 때, 명확한 이유가 없을 때, 그냥 숨이 막힌다는 이유만으로 떠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제가 지킨 건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 발로 걷고 제 입으로 말하는 자유였다는 것을요. 그게 이기적인 건지 용기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지만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